박미선의 손이 떨렸다. 26번째로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굳어 있었다. 캐나다 달러로 환산된 숫자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하는 일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다. 새벽 3시 밴쿠버의 작은 지하방에서 그녀는 남편 곁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옆에서는 66살 남편 박성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다. 사실 성우도 깨어 있었다. 다만 아내가 또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을 알기에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은행 잔고는 7,462달러. 한국 돈으로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석 달 전만 해도 5만 달러가 넘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아 만든 이민자금 2억 원 중 캐나다에 가져온 돈의 전부였다. 나머지 돈은 한국에 남겨둔 딸에게 맡겨두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4분의 1도 남지 않았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지난 1년의 시간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서울 강동구의 그 아파트. 35년을 살았던 집. 베란다에서 보이던 한강의 풍경. 일요일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던 올림픽공원. 지하철역 근처 단골 반찬가게 아주머니의 얼굴. 딸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단지 내 놀이터. 모든 것이 선명했다. 왜 떠났을까? 미선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진 질문을 또 반복했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딸 때문이었다. 38살이 된 딸 은주는 결혼도 연애도 취업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에서만 지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계약직을 전전하다가 35살에 마지막 일자리마저 잃었다. 그 후 3년 동안 딸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선과 성호는 매일 딸의 방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밥을 먹으라고 씻으라고 밖에 나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지 않았다. 가끔 새벽에 부엌으로 나와 라면을 끓여 먹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딸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딸은 거부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딸은 소리를 질렀다. 미선은 그때의 딸의 목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삶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운 비명. 그 소리를 들으며 미선은 자신이 딸을 망쳤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강요했던 자신의 모든 말들이 딸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떠나기로. 부모가 없으면 딸이 스스로 일어설 거라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는지 아니면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인지 미선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캐나다 이민을 결심한 건 성호였다. 성호의 형이 토론토에 살고 있었다. 형은 20년 전에 이민을 갔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성호는 형에게 연락했다. 형은 밴쿠버를 추천했다. 토론토보다 날씨가 좋고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일자리도 많다고 했다. 예순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를 알아보기로 했다. 나이가 많아 정식 이민은 어려웠지만 일단 가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 아파트를 팔았다.
35년 전 7천만 원에 샀던 집은 6억 원에 팔렸다. 대출을 갚고 나니 순수하게 손에 쥔 돈은 2억 원이었다. 6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다. 7만 달러 정도였다. 나머지는 딸 명의 통장에 넣어주었다. 딸에게는 떠나기 일주일 전에야 말했다. 딸은 방문을 열지 않았다. 미선은 문 앞에서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는 캐나다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 거라고. 은주도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집은 팔았지만 전세로 구한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남겨뒀다고.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선은 문 앞에 은행 통장과 편지를 놓고 떠났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성우는 앞만 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3년 동안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었다. 밴쿠버에 도착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미선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영어 간판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넓은 도로, 낮은 건물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형의 소개로 다운타운에서 30분 거리의 주택가에 방을 얻었다. 한인 집주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이었다. 지하에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월세는 800달러였다.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었다.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 달은 적응기였다. 주변을 둘러보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고 일자리 정보를 알아봤다. 성우는 한식당 주방 보조 일을 찾았다. 시급은 16달러. 하루 8시간,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면 한 달에 2,500달러 정도를 벌 수 있었다. 방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1,000달러 정도 남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과 달랐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성우는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40대부터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60평생 주방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다. 뜨거운 열기, 기름 냄새, 무거운 냄비, 끝없이 쏟아지는 설거지. 첫 주를 마치고 돌아온 성우의 손은 화상과 베인 상처투성이었다. 미선도 일을 찾았다. 청소일이었다.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주택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 시급은 18달러. 하지만 일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사흘 많아야 나흘 정도. 한 달에 1,000달러를 벌기도 어려웠다.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3,000달러 정도였다. 방세 800, 식비 1,000, 교통비 200, 핸드폰 요금 100. 기본적인 생활비만 2,000이 넘었다.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건강보험이 없어서 병원 한 번 가면 수백 달러가 나갔다. 성우가 일하다 손을 다쳐 응급실에 갔을 때는 700달러를 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5만 달러가 4만, 3만, 2만으로 줄어들었다. 미선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속도면 1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비자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비자를 연장해야 했다. 하지만 연장은 쉽지 않았다. 나이가 많고 기술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60대 부부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성우는 형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은 난감해했다. 자신도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아도 일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 이민자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투자 이민이나 사업 이민을 하지 않는 이상 60이 넘어서 정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성우 앞에서 울었다. 캐나다에 온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지하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미선은 문자를 보냈다. 대답이 없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했다. 딸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미선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딸이 방 안에서 죽어있는 꿈, 딸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꿈, 딸이 자신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성우도 지쳐갔다. 주방 일은 너무 힘들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늙음이 밴쿠버에서는 매일 느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길을 걷다가 붕어빵 가게를 봤다. 정확히는 붕어빵이 아니라 타이야키라고 불리는 일본식 붕어빵이었다. 다운타운 로브슨 스트리트의 작은 노점이었다. 젊은 캐나다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격은 한 개에 $5. 한국 돈으로 7,500원이었다. 미선은 그 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한국에서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붕어빵이 여기서는 7,500원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내고 있었다. 줄은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선은 성우에게 말했다. 붕어빵을 팔자고. 성우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장사 경험도 없고 허가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붕어빵 기계를 구할 수도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1년 전에 한국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접은 한인이 기계를 팔고 있었다. 가격은 $1,000. 미선은 그 사람에게 연락했다. 기계는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상태는 괜찮았다. 미선과 성우는 그 기계를 샀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노점 허가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보건증, 사업자 등록, 장소 승인. 모든 것이 영어로 돼 있었고 모든 것이 돈이었다. 허가 비용만 $2,000가 넘었다. 게다가 허가를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고 했다. 미선과 성우는 절망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행사나 마켓에서는 임시 노점 허가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정보를 얻었다. 매주 주말마다 리치몬드의 한 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렸다. 그곳에서는 하루 허가를 $50에 살 수 있었다. 첫 장사는 참담했다. 준비한 재료로 100개를 만들었다. 가격은 $3로 정했다. 타이야키보다 싸게.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 플리마켓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없는 백인들이었다. 붕어빵이 뭔지 몰랐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판 것은 고작 15개였다. 미선은 그날 밤 다시 울었다. 30달러를 벌기 위해 재료비로 80달러를 썼고 허가비로 50달러를 냈다. 100달러를 잃었다. 게다가 온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부어올랐다. 68살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성우는 주방 일을 그만뒀다. 둘이서라도 붕어빵 장사에 집중하자고 했다. 미선도 청소 일을 줄였다.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간은 붕어빵 장사 준비에 쏟았다. 장소를 바꿨다.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았다. 한인 교회 앞, 한인 마트 앞, 한인 축제. 조금씩 나아졌다. 한인들은 붕어빵을 알아봤다. 향수를 느꼈다. 하나씩 사갔다. 하지만 여전히 수지는 맞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해서 100달러를 벌면 다행이었다.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인 문화축제였다. 이틀 동안 열리는 큰 행사였다. 노점 비용은 200달러였다. 비쌌지만 도박을 하기로 했다. 재료를 대량으로 샀다. 이틀 동안 500개를 만들 분량이었다. 첫날 날씨는 완벽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은 많았다. 미선과 성호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붕어빵을 구웠다. 달콤한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인들만이 아니었다. 백인, 중국인, 인도인,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다. 한 개를 사서 맛을 보더니 다시 와서 5개, 10개를 샀다. 첫날 300개를 팔았다. 900달러를 벌었다. 미선은 믿을 수 없었다. 손은 화상으로 가득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20대처럼 가벼웠다. 둘째 날은 더 좋았다. 전날 맛을 본 사람들이 친구를 데려왔다.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250개를 더 팔았다. 이틀 동안 1650달러를 벌었다. 재료비와 노점 비용을 빼도 1200달러가 남았다. 미선과 성호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낯선 땅에서 붕어빵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그날 밤 미선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미선은 메시지를 남겼다. 긴 메시지였다. 엄마가 캐나다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다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은주도 힘들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엄마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미선은 조금 가벼워졌다. 딸이 읽었는지 듣기는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선과 성우는 더 열심히 일했다. 주말마다 다른 행사를 찾아다녔다. 평일에는 한인 밀집 지역의 길거리에서 몇 시간씩 장사를 했다. 불법이었지만 경찰이 오면 재빨리 정리하고 도망쳤다. 쫓기면서도 팔았다. 수입은 늘어났다. 한 달에 2000달러, 2500달러. 방세와 생활비를 내고도 1000달러 정도 남았다. 처음으로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줄어들기만 하던 은행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미선의 손목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건초염이 생겼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성우의 허리는 더 나빠졌다.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아까워 참았다. 어느 날 성우가 쓰러졌다.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미선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디스크 탈출증이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병원비는 $1200였다. 그날 밤 미선은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 성우는 일을 쉬어야 했다. 그럼 미선 혼자 장사를 해야 했다. 68살의 여자 혼자서 기계를 옮기고 재료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붕어빵을 굽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미선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갈 집도 없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았다.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다. 자신은 괜찮다고, 조금만 쉬면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선은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일주일 후 미선은 혼자 나갔다. 성우를 방에 남겨두고. 성우는 반대했지만 미선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기계를 절반만 가져갔다. 재료도 절반만 가져갔다. 무게를 줄였다. 장소도 바꿨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기 쉬운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선택한 곳은 한인 마트 앞이었다. 주말 오후 장을 보러 오는 한인들이 많은 시간이었다. 미선은 작은 테이블을 펼치고 기계를 설치했다. 손이 떨렸다. 혼자 하는 건 처음이었다. 첫 손님은 60대로 보이는 한인 여성이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걸어오더니 붕어빵을 보고 반가워했다. 한국에서 먹던 맛이라며 5개를 샀다. 미선은 그 돈을 받으며 울컥했다. $15. 작은 돈이었지만 혼자 번 첫 돈이었다. 그날 오후 미선은 40개를 팔았다. $120를 벌었다. 재료비를 빼고도 $80가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성우에게 돈을 보여줬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선도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미선은 혼자 나갔다. 몸은 힘들었다. 매일 밤 손목과 발목이 쑤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은행 잔고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가 다시 일어섰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아내 혼자 두고 볼 수 없었다. 둘이서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무리하지 않았다. 하루에 100개만 만들기로 했다.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집에 가서 쉬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장사가 잘 됐다. 여유가 생기니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생겼다. 미선은 서툰 영어로 붕어빵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겨울 간식이라고,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다고.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들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백인 부부. 5살 된 딸과 함께 오는 중국인 엄마. 혼자 사는 한인 할아버지. 그들은 미선과 성우를 기억했다. 안부를 물었다. 날씨 이야기를 했다. 작은 인연들이 쌓여갔다. 겨울이 왔다. 밴쿠버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왔다. 야외에서 장사하기 힘든 날들이 많았다. 수입은 다시 줄어들었다. 미선은 걱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한인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렸다. 거기서 붕어빵을 팔았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설날 행사가 열렸다. 거기서도 팔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한인마트 안에서 샘플로 나눠주며 홍보했다. 매니저가 허락해줬다. 고맙다는 말을 100번도 더 했다. 그렇게 겨울을 버텼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였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함께 나가서 장사하고 저녁에 함께 돌아와 그날 번 돈을 세고 함께 내일을 계획했다. 그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다. 그 사이 미선은 계속 딸에게 연락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보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긴 메시지는 아니었다. 오늘 붕어빵 100개를 팔았다는 이야기.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손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아빠 허리가 조금 나아졌다는 이야기. 사소한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한 줄이었다.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미선은 그 한 줄을 100번도 더 읽었다. 딸이 살아있었다. 연락을 받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미선은 그날 밤 성호에게 메시지를 보여줬다. 성호도 울었다. 1년 만에 처음 받은 딸의 연락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봄이 왔다. 밴쿠버의 봄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피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장사도 좋아졌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관광객도 늘었다. 붕어빵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선과 성호는 메뉴를 다양화했다. 팥 외에 슈크림, 초코, 치즈 등을 추가했다. 가격도 조금 올렸다. 3달러에서 4달러로. 하지만 손님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맛을 좋아했다. 수입이 늘었다. 한 달에 3,000달러를 버는 날도 있었다. 생활비를 제하고 1,500달러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다. 통장에 2만 달러가 모였다. 1년 전 5만 달러에서 7천 달러까지 떨어졌던 잔고가 다시 2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즈음 비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광비자 6개월이 지나 있었다. 연장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불법 체류를 하든지 선택해야 했다. 성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미선은 망설였다. 딸과의 연락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딸은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문자로는 근황을 알려왔다. 요즘 산책을 한다고 했다. 도서관에 간다고 했다. 작은 변화들이었다. 미선은 이제 돌아가면 딸의 변화를 방해할 것 같았다. 딸은 부모 없이 조금씩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거기에 부모가 다시 나타나면 딸은 다시 의존하게 될 것 같았다. 아니, 그것은 미선의 변명일지도 몰랐다. 사실은 미선 자신이 이제 캐나다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1년만 더 있어 보기로. 불법 체류라도 1년만 더. 그동안 더 돈을 모으고 딸의 상태를 지켜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기로. 위험한 결정이었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추방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심하기로 했다. 눈에 띄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조용히 살기로. 여름이 왔다. 관광 시즌이었다.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다. 미선과 성호의 붕어빵은 인기가 많았다. SNS에 올라간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 한 유명 블로거가 소개하면서 한동안 줄이 끊이지 않았다. 바쁜 날에는 하루에 500달러를 벌기도 했다. 손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행복했다. 돈을 버는 기쁨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았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고 행복해하는 얼굴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웃는 한인들. 처음 먹어보고 신기해하는 외국인들. 미선은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붕어빵을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68배 나이에 찾은 삶의 의미였다. 딸에게 사진을 보냈다. 장사하는 모습, 붕어빵 사진,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딸은 답장했다. 대단하세요. 라고. 짧은 세 글자였지만 미선은 그 안에서 딸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의 딸이었다면 무시했을 것이다.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딸은 인정하고 있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흘렀다. 미선과 성호는 밴쿠버에서의 첫 돌을 조용히 보냈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장사를 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4만 달러. 1년 만에 2만 달러를 모았다.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었다. 적은 돈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붕어빵으로 1년에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시도했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딸이 받았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다. 1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옆에서 성호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은주야, 엄마야. 네, 알아요.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내. 아빠도 잘 계셔. 대화는 길지 않았다. 5분 정도였다. 하지만 그 5분이 미선에게는 1년보다 소중했다.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안정적이었다. 차분했다.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가능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참을 울었다. 성호도 같이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졌다. 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안도감, 희망.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로 나왔다. 다음 날부터 미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딸에게 전화했다. 딸은 매번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세 번에 한 번은 받았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10분을 넘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다.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사흘, 하루 4시간씩. 작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은 시작이었다. 미선은 잘했다고, 천천히 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았다. 딸의 속도를 존중했다. 겨울이 또 왔다. 두 번째 겨울이었다.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수월했다. 실내 행사 정보도 많이 알게 됐고 단골 손님들도 늘었고 장사 요령도 생겼다. 수입은 작년 겨울보다 좋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밴쿠버의 거리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다. 미선과 성호는 한인 교회의 크리스마스 바자회에서 장사를 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붕어빵도 잘 팔렸다. 500개를 준비했는데 오후 5시에 동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샀다. 작은 트리였지만 예뻤다. 지하방에 설치하고 불을 켰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은 트리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캐나다에 온 후 처음 마시는 술이었다. 행복해요? 성호가 물었다.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딸과 떨어져 있고 불법 체류 신분이고 지하방에 살고 매일 붕어빵을 굽는 60대 할머니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트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밴쿠버에는 눈이 드물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미선과 성호는 새해 첫날 장사를 쉬었다. 대신 바닷가로 갔다. 스탠리 파크를 걸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다. 올해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소개받은 이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솔직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자산도 별로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사업 이민이 있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필요한 금액은 최소 10만 달러.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다. 지금 모은 돈에 한국에 있는 돈을 합치면 가능했다. 하지만 위험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것이었다. 미선과 성호는 또 긴 시간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해보기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당당하게 살기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 노점이 아니라 작은 가게를 내기로 했다. 붕어빵 전문점.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가게. 리치몬드의 한인타운의 작은 상가를 알아봤다. 월세는 2,500달러. 비쌌지만 위치가 좋았다. 한국에 있는 딸에게 연락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딸은 놀랐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응원했다. 필요한 만큼 쓰라고 했다. 자기는 알바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했다. 미선은 딸의 그 말에 또 울었다. 1년 반 만에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부모가 없는 동안 딸은 혼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국에서 5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모은 돈과 합쳐 9만 달러. 조금 부족했지만 시작하기로 했다.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를 계산하니 빠듯했다. 하지만 할 수 있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복원 허가를 받았다. 인테리어를 했다. 간판을 달았다. 붕어빵 하우스. 오픈 날짜를 정했다. 3월 15일. 봄이 시작되는 날. 딸에게 오픈 소식을 전했다. 딸은 축하한다고 했다. 그리고 물었다.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있냐고. 미선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사업이 잘 되면 몇 년은 더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라고. 딸이 원하면 언제든 돌아갈 거라고. 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말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자기도 이제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오히려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자기한테도 힘이 된다고. 미선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확신했다.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딸을 살렸다는 것을.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줄이 늘어섰다. 그동안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 먹던 단골 손님들이 와줬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줬다. 첫날 1,000개를 팔았다. 3,000달러를 벌었다. 미선과 성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1년 반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딸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했다. 가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미선은 카메라를 돌려 가게 안을 보여줬다. 멋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나이에 딸에게 칭찬을 받을 줄은 몰랐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처음 몇 달은 적자였다. 하지만 서서히 손님이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리뷰가 올라갔다. SNS에서 화제가 됐다. 구글 지도에 별점 4.8을 받았다. 여름이 되자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줄이 끊이지 않았다. 미선과 성호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온 20대 청년이었다. 성실하고 착했다. 1년이 지났다. 사업 이민 신청이 승인됐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다. 미선과 성호는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렸다. 지하방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가게는 흑자로 돌아섰다. 한 달에 순수익이 4,000달러 정도 나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다. 딸은 정규직을 얻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 보조였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딸은 좋아했다. 책과 관련된 일이라서 행복하다고 했다. 미선은 딸이 웃는 얼굴을 영상통화로 보며 함께 웃었다. 겨울이 또 왔다. 세 번째 겨울이었다. 가게에는 히터가 있었다. 노점에서 떨며 장사하던 때와는 달랐다. 따뜻한 가게 안에서 붕어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이브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년 여름에 캐나다에 놀러 가도 되냐고. 2년 반 만에 부모를 보러 오겠다고. 미선은 울면서 대답했다. 와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날 밤 미선과 성호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지난 2년을 돌아봤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던 그날. 지하방에서 은행 잔고를 보며 절망하던 밤. 혼자 붕어빵을 팔러 나갔던 날. 딸에게서 처음 답장을 받았던 순간. 가게를 오픈하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후회해요? 성호가 물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안 해요. 당신은요? 나도. 오히려 잘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밴쿠버의 밤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다. 68과 70의 나이에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했다.